평소에는 이 사람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 아파트에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 내용문이 굉장히 궁금하죠. (2007년 4월 23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세탁소. 주인은 세탁해 놓은 옷을 찾아가지 않는 손님 때문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3월 26일이었고 40대 정도 되는 고객님이셨어요. 코트 1벌, 밍크 코트 2벌 세탁해달라면서 나중에 연락 준다고 했는데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안 찾아가고 있다니까요. 비싼 세탁물을 맡기고도 찾아가지 않던 사람은 인근에 사는 40대 주부 송모씨. 심지어 그녀는 차도 주차장에 몇 주째 세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녀가 현관문을 들어서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아파트 CCTV에 찍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녀가 다시 아파트를 나오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13시 10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선 송씨의 차량. 13시 11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에 내린 장면이 남아있었으나 이후 어떤 CCTV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본인만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송여인. 그날이 2007년 4월 20일이었습니다. 언니가 4월 20일 오후 1시 반경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오후 4시에 딸이 학교 마치고 오면 근처 마트에 함께 쇼핑하러 가게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동생은 언니가 거의 매일 만날 정도로 자주 연락하며 지냈고 그날도 마트에 함께 가기로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개인적인 일로 인해 약속 시간보다 1시간 30분가량 늦은 오후 5시 30분경 언니에게 전화를 했고 언니는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언니네 집 현관문이 잠긴 것을 확인한 동생은 4월 22일 아침 8시 30분경 119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이 해당 호수에 들어가기 위해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가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범죄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집이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집은 보안업체 관리하에 있어서 외부인이 출입하면 알게 되는데 당시에 외부인 출입 흔적은 없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송여인은 동생과 약속도 어기고 게다가 초등학교 딸을 두고 어디로 사라진 걸까? 경찰은 가출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그녀는 2, 3회 가출 연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니가 가출했던 건 맞아요.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딸 때문에라도 저랑 연락을 했었고요. 심지어 가출한 다음 날에는 딸에게 이메일을 보내 안심을 시키기도 했어요. 동생은 언니가 천신만고 끝에 어렵게 얻은 외동딸을 두고 사라질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송여인의 흔적을 추적해봤지만 통신 내역도 이메일을 사용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송씨의 행적을 쫓던 경찰이 실종일 송씨의 집 현관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52분경 하교한 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외출 기능을 작동시켜 놓는 바람에 딸이 누르는 초인종 신호가 경비업체 상황실에도 울렸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비업체는 즉시 직원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현관문 앞에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아빠가 비밀번호를 바꿔놨는지 문이 안 열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아빠와 통화를 했는데 아버님이 아파트 앞 베이커리에 아이를 데려다 주면 금방 데리러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빵집에 아이를 데려다 줬었습니다. 그 시간이 대략 20일 오후 4시쯤인 걸로 기억을 해요. 4월 20일 오후 1시 11분 이후로 아파트 CCTV에 보이지 않는 송여인. 아이가 집에 왔던 시각은 오후 3시 52분. 남편 최씨가 외부에서 와 4시에 아이를 찾아간 상황. 이후로 완벽히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송씨.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2007년입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말 그대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밀실 사건이죠, 밀실 사건. 네. 그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여기는 보안업체가 관리하는 데예요. CCTV가 촘촘하게 있어요. 뭐 그냥 말씀드리면 캡스입니다. 캡스에서 그렇죠, 관리하는. 네. 그러니까 아무리 2007년이라 하더라도 네. 사실은
대전 유성 쪽이라면 아파트도 괜찮을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증발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좀 그런 느낌이 오죠. 네, 이 아파트 들어가는 건 있지만 집안은 없었고 깨끗이 뭐 집안에 청소가 돼 있고 뭐 일었다 집에 들어간 소방 입장에서는 뭐 옷도 맡겨놓고 고가 옷도 찾아가지 않고 있고 뭐 이후에 통신 기록 없고 이메일 없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물론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그냥 아무 없이 그냥 일주일 어디 며칠 어디 나가 이런 것도 가끔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아주 가까운 지인들한테는 얘기를 해요. 자기 동생이나 아니면 자기 친한 친구라. 네. 이건 근데 그게 다 아니에요. 이게 좀 이상하죠. 특히 동생이 이상하다고 한 거는 뭐 본인은 아무 가까워도 본인한테는 안 그래도 딸을 진짜 힘들게 얻었다고 해요.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딸을 두고 갔다. 그러니까 앞에서의 가출 전력은 있지만 그때도 딸한테는 연락을 했다.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참 난감하죠. 경찰도 수사하기가 참 난감할 거예요. 왜냐? 실제로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어라고 해서 물론 당연히 생활 반응을 추정을 하긴 하겠지만은 이제 이상한 점은 이겁니다. 1시 10분에 올라갔어요. 한 2시간 한 40분 뒤에 하교한 딸이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비번 누를 수 있죠. 누르는데 안 열려요. 근데 이제 이게 삐용삐용 하면서 캡스로 가니까 거기서 출동시켜서 확인하니까 초등학생 애가 울먹울먹 하고 있고 바뀌었는데 외출 모드로 바뀌어 있었다. 그렇죠. 외출 모드라고 하는 것은 누르면은 그걸 해제하기 전에는 네. 다른 걸 누르면 접촉이 되면 네. 경보가 울리게 되죠. 방고 절도로 인식을 하고 그럼 그 아이는 네. 외출 모드가 설정된 걸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다. 당연히 네. 부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눌렀던 거잖아요. 네. 네. 만일 이제 송 씨가 사라지면서 음. 뭐 이걸 바꿔놓고 간다? 굳이? 사라지고 외출한다고 하고 세팅을 하고 갔다. 네. 그건 좀 웃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딸이 올 줄 뻔히 안다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건 이상하죠. 전에도 그러니까 부산소연고도 안에 혈흔을 결국 마지막까지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예. 깨끗했다라는 이게 있었고 여기도 지금 이제 뭐가 깨끗해서 아내가 물론 이제 아직 뭐 검사나 정밀 검사는 안 들어갔지만 제가 예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깨끗하면 더 이상하다. 네. 보통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결벽증이 없는 한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의 이 물건의 흐트러짐은 있어야 돼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너무 깨끗하다라고 뭔가 이런 느낌을 갖죠. 치우거나 닦거나 이랬을 그렇죠. 수가 예. 있다. 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송여인 그녀 어디 있는 걸까요?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여인과 남편 최 씨 15살 차이가 나서 동네에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내는 40대 중반이고 남편이 60대였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잘 알죠. 남편 벤츠 끌고 다니던데 뭐 경제적으로 부족해 보이진 않았어요. 경찰은 남편 최 씨에게 아내의 행방을 물었고 남편은 아내가 또 가출한 것 같다고 하며 이번 일에 조금은 무신경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내 송 씨가 다시 가출했다고 짐작한 최 씨는 딸을 데리고 자신의 동생 집으로 갔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반복되는 가출에 지친 것일까? 그런데 송 씨의 동생은 이번엔 뭔가 달랐다고 했습니다. 그전엔 언니가 가출하면 하루 이틀 지나 언니를 찾기 위해 형부가 대구 친정집이나 근처에 사는 자신의 집에 방문해 언니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동생. 하지만 이번엔 방문은커녕 연락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편 최 씨가 그전과 다른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미 최 씨와 송 씨 사이엔 부부간의 신뢰가 깨진 상황이었습니다. 언니가 불안했어요. 저한테 형부 상대로 이혼 청구할 건데 소장이 형부한테 가면 형부 성격에 직접 받으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요즘 불안하다라고 했어요. 사라진 송여인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7억을 지급하라는 재산 분리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송여인은 왜 남편과 이혼을 준비했던 걸까? 남편 최 씨가 평소 집착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첫 번째 결혼해서 딸이 자신의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극심한 충격을 받고는 이혼한 후 딸을 호적에서 말소시켰습니다. 두 번째 결혼한 부인은 과거
유흥업소 종업원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결혼 상담소를 통해 현재의 아내를 소개받아 결혼을 했고 혼인신고도 3년을 지켜본 후에나 진행했습니다. 결혼과 여성에 대해 신중하고 의심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남편 최씨. 현재 아내에 대해서도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을 했다고 성여인의 동생은 주장했습니다. 남편 최씨의 동생 역시 형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형수가 이혼 청구를 했는데 아마도 자기 돈을 노리고 결혼했던 것 같다. 처음부터 이상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동생이 이 이야기를 들은 시점은 아내의 실종 10여일 전. 7억 지급을 요구했던 아내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돈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남편은 원래 이혼에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형부는 평소에도 이혼은 죽음이고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 라면서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송유애는 달랐습니다. 평소 남편 최 씨의 의처증과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2, 3회 정도 나갔었고 최후의 선택으로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송유애는 이혼 소송을 시작하며 남편 최 씨의 폭력을 피해 완전히 잠적해버린 걸까? 그런데 경찰은 CCTV를 분석하던 도중 묘한 장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내 실종 2일 후 남편이 새벽 5시부터 불룩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여럿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탄 것입니다. 그리고는 1층에 내려 현관 앞에 봉투 5개를 두곤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벤츠 차량을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1층으로 올라간 그는 잠시 후 차를 몰아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다시 올라가서 50분 후인 6시 18분 녹색 종량제 봉투 하나를 들고 바로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조사 결과 평소 쓰레기를 본인이 버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날 뭐 한 번 버릴 수 있죠. 근데 새벽이잖아요. 이상한 건 쓰레기를 단지 쓰레기장에 안 버린 거죠. 차에 싣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어요. 그 새벽에 왜죠? 네, 이 둘이 15살 차이가 꽤 나는 상황이었다라고 했고 뭐 앞에서 가출했을 때 패턴 같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아내에 대해서 좀 소유 집착하는 성격이 좀 있었고 이번은 막 연락을 했는데 이번에 왜 연락을 안 했나 동생은 좀 그걸 의심을 했었었는데요. 분명히 다른 건 맞죠. 근데 이제 부부 사이의 문제니까 실제로 이 변화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나이 차이가 있다면 뭐 나이 차이 있는 거야 뭐 그것만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이제 실종된 분의 동생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이거는 약간의 편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것만 가지고 더 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여동생이 이해한 것처럼 어쨌든 이혼을 청구했다. 이혼이다. 근데 그 이유가 이미 파탄된 그리고 사실 이게 세 번째 결혼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속아서 결혼한 거. 남편 입장은 속아서 결혼했다라고 속아. 예. 주장을 한다. 근데 이혼을 안 해주는 사람이 이혼을 했다는 건 뭐예요? 상당 부분 돈을 뜯겼다는 거잖아요. 쉽게 뭐 말하면. 돈을 썼겠죠. 이게 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이 남편의 태도가 이렇게 좀 했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격 형성이 그렇게 그렇죠. 됐다. 형성이 되는 거는 네, 이 지금 남편이 이런 성격적 특징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내도 3년이나 지난 다음에 혼인 신고를 일단은 할 정도로 신중했고 어쨌든 딸을 좀 늦게 힘겹게 해서 얻었습니다. 얻고 이제 초등학교까지 보내서 잘 살고 있는데 아내가 7억을 내놔라는 소장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내 돈 재산을 노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했던 사람이 그걸 받았는데 그 소장을 받고 얼마 뒤에 아내가 사라져 버렸다. 이건 사실 이제 동기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네. 근데 조금 애매한 건 그래요. 이 자기 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혼한 지 적어도 10여 년 지났다고 합니다. 10여 년 지났잖아요. 네. 10여 년 지났어요. 네. 성실하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7억 정도를 요구하는 것은 과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뭐 벤츠도 끌고 다니고 그랬다고 하면 적어도 재산이 꽤 있던 사람 같아. 있는 사람 같아. 성가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7억 요구했다고? 그러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그걸 요구해? 그렇죠. 그러니까 배신감. 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는 핑계인 거고 사실은 이것이 과거의 두 번째에 첫 번째 것이 반복된다고 하는 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무엇인가를 버렸다고 하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 근데 돈은 연결되는. 4월 20일이 이제 아내의 실종일입니다. 4월 22일 날 새벽 5시에 묘한 장면이 찍히는데 쓰레기 봉투 종량제 5개를 들고 내려옵니다. 1층에 처음엔 내려요. 그럼 뭐 이렇게 버리러 가면 되는데 그러더니 바로 또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벤치를 끌고 1층에 올라갔다 다시 또 지하 주차장이 되더니 집에 올라가더니 50분 뒤에 다시 봉투 하나를 들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려요. 집 밖으로 어디론가로. 이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소에는 이 사람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나올 리도 없고. 사실 그 안에 내용문이 굉장히 궁금하죠. 문제는 자기 아파트에 안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거를 싣고 바깥에 버렸다는 게 중요하죠. 굳이. 그럼 거기에 혹시라도 뭔가가 있어갖고 노출됐을 때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사실 그거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도 저는 좀 심리적으로 궁금했던 게 바로 그러면 이제 지하 주차장에 가서 차에다가 싣고 이게 아니라 1층에 일단 두고 차를 올려서 아마 그때 아마 트렁크에 실었겠죠. 그렇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이번엔 봉투 하나만 그냥 들고 내려왔다.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굳이? 앞에 5개 첫 번째에서는 글쎄 처음에 5개 정도를 가지고 했을 때는 그 내용물이 조금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주변 관련된. 네. 실제로는 녹색. 마지막 가지고 그죠? 나온 그게 거예요? 사실은 핵심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리해서 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좀 생각이 1층에 일단 냅뒀다가 이거 아닌가 싶어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이 사람의 머리의 복잡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사람이. 이 남편의 쓰레기 봉투에 의문을 품은 수사팀 이후 남편에게 의혹을 품고 수사에 촉각을 세우는데요. 이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 새벽 최 씨가 들고 나간 사라진 쓰레기 봉투는 20리터 녹색 봉투가 5개, 50리터짜리 흰 봉투가 1개였습니다. 총 150리터 분량의 부피. 액체를 담으면 100kg에서 150kg까지 담을 수 있는 부피입니다. 3인 가족이 며칠 사이에 버릴 양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아내의 경우 164cm에 60kg 정도의 체형, 옷가지나 수건, 걸레 등까지 들어갈 수 있는 양의 쓰레기 봉투. 당일 새벽 이상했던 건 쓰레기 봉투뿐이 아니었습니다. 벤츠를 타고 사라진 최 씨가 다시 나타난 것은 최 씨의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최 씨 동생의 집 CCTV였습니다. 최 씨가 집에서 나선 시간은 새벽 6시 19분인데 동생 집 CCTV엔 아침 7시 46분경이었습니다.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1시간 20분 만에 도착했는데요. 어디서 뭘 했던 거죠? 후에 최 씨의 집에서 발견된 종량제 쓰레기 봉투들은 대전 서구청과 중구청에서 사용되는 종량제 봉투였습니다. 최 씨가 사는 유성구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 봉투는 아내 실종 다음 날인 21일 오전 9시 46분 대전 서구의 한 마트에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집 앞에 버리지도 못하는 이 종량제 봉투들이 왜 필요했던 것일까? 수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송씨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22일 새벽 2시경에 들어왔거든요. 씻으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거의 1시간가량 계속 물 내려가는 소리가 위에서 들리는 거예요. 평소엔 그런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근데 그때 거실과 주방에서 이상할 정도로 역겨운 비릿한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처음 출동해 집안 문을 따졌던 소방 관계자도 집안에서 비릿한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이 맡은 비린내는 무엇일까? 경찰 조사 결과 성여인 집의 평소 수도 사용량은 3달간 21에서 24톤 정도. 하지만 사건일 전후 6일 사이 수도를 무려 5톤 넘게 사용했습니다. 또한 사건을 추적하던 경찰은 육절기 판매업자로부터 진술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4월 21일쯤인가?
영업소에 색인칼 판매, 전기톱 매매 상담과 관련해서 고객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외모요? 아, 네, 이분 맞는 것 같아요. 육절기 판매업자뿐 아니라 그 옆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한모 씨도 최 씨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아내 실종일인 4월 20일, 남편은 평소와 달리 낮에 집에 귀가했습니다. 오후 2시 6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분 뒤 집 전화로 충남의 한 동사무소로 연락했고, 바로 이어 오후 2시 32분 집 전화로 평소에 친분이 있던 정형외과에 연락해 이혼 문제에 필요하다며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45분경 딸이 휴대폰으로 연락했으나 딸이 놓고 간 휴대전화는 집 안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인 오후 3시 52분 집에 도착한 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을 때 외출 모드로 바뀐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업체에 전화를 받은 최 씨는 잠시 밖에 있으니 아이를 빵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했으나 이 시간까지 최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밖으로 외출 나가는 장면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4시 넘어 빵집에 도착한 남편 최 씨는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딸을 데리고 자신의 동생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생 집에서 잠을 잔 건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오전 9시 딸의 등교를 막고 딸을 동생 집에 두고는 혼자서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 열린다는 현관문은 어찌 열었는지 집 안으로 들어갔고 다음날 새벽 5시부터 종량제 봉투를 빈번히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가출했습니다. 저한테 이혼하자고 소송 제기하고 잠수 탄 거라고요. 아마도 제 돈을 노리고 저랑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짓을 벌인 거겠죠. 네, 이 녹색 쓰레기 봉투와 흰색 쓰레기 봉투. 나중에 이제 경찰이 집안에 들어가서 봉투들이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왜 여기 유성구 봉투가 아닌 게 있지? 다른 구 봉투가 다음 날, 실종 다음 날 구매를 한 상황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를 타고 1층에 왔다 갔다 하고 바깥으로 나가는지 설명이 되는 거죠. 거기에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구의 것을 예를 들어서 유성구에 버리면은 수거를 안 해갈 안 해가고 네. 좀 심한 데는 확인해서 어느 호수가 버렸는지 해갖고 네.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그 5개를 들고 나와서 그냥 자기 동네에 버리려다가 아니지. 다른 거를 해서 들키면은 그래서 다시 차를 끌고 차에 실어버린. 근데 애초에 네. 그러면 다른 구 봉투로 왜 샀겠어요? 다른 거에 버리려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는 착각한 거지. 그러니까 아차 싶어. 생각이 좀 많았네요. 하여튼. 그렇죠. 생각이 네. 많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뭐였을까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그럼 이 내용물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마지막까지 못 찾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놓친 거죠. 물론 이제 당연히 뭐 수사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뭐 저 쓰레기 집화장 다 뒤져. 근데 이게 2, 3일 지나면은 이게 전구에서 네.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찾기 좀 어렵죠. 이게 사실은 네. 어려워요. 만약에 여기에 네. 소위 말하는 뭐 뼈라도 남아 있다 하더라도 네. 이미 쓰레기 집화장에 매립이 된 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이 오전에 그 벤츠를 타고 나갑니다. 그 쓰레기 봉투 총 6개죠. 30분 걸리는 동생 집에 가는데 1시간 20분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갔다 왔냐는 얘기는 재판 때까지 끝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봉투를 가지고 서구에도 버리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말 그대로 어디 갖다 묻었거나 아니면 아예 그 서구나 이런데 다른 어디에 네. 이렇게 던져놨거나 하나씩 그렇죠. 나눠서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딱 던지면은 실제로는 그거 신경 쓰는 사람 없거든요. 네. 네. 실종 다음 날 21일부터 좀 동선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뭐 전날 20일은 일단 실종됐고 20일 오전에 봉투 구매, 육절기 판매처에 이제 오후에 인상착의 비슷한 남자를 봤다라는 그럼 육절기 샀다는 건가요? 구매, 그러니까 문의를 했다고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웃기는 게 네. 그러니까 뭘 사갖고
뭘 구매했다고 하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 하는데 네. 그냥 문의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산 거는 확인을 못 했어요. 그게 뭘까? 사실 문의를 하면서 전기톱, 세균칼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쓰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게 어떻게 쓸 수 있겠다 생각 그냥 확인을 한 후에 다른 곳에서 구매를 그렇죠. 그랬다고 했을 보는 게 수도 맞죠.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전에 그 안산인가 어디서 육절기 사건이 네. 있었잖아요. 그건 고물상에서 샀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왜 거기까지 안 갔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든 만약에 훼손을 했다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맨손으로 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네.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집에는 사실 그거를 드리려고 하면은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티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사실은 찾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또 22일입니다. 육절기 문의한 지나서 그 밤 지나서 새벽 2시쯤 물소리 냄새를 이제 이웃들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몇 시간 3시간 지나서 5시에 종량제 봉투를 들고 나오는 이렇게 동선이거든요. 그렇죠. 이 5톤 사용도 3달간 20톤 조금 넘는데 하여튼 그 사이 짧은 사이에 5톤을 썼다. 그렇죠. 그리고 락스 같은 것이 많이 썼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어려우니까. 사라진 김명철 씨가 또 생각이 나는. 그렇죠. 그런 네. 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확인했어야 되는 거고. 네. 5톤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박춘봉 사건에서도 10톤 넘게 썼는데 조금 작기는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뭐 몸을 그렇게 육체적인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훼손이 이렇게 아주 심하게 되진 않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뭔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맞죠. 당일날 다시 좀 돌이켜서 보면 21일 날 아내가 1시 10분 정도에 집에 올라가는 게 찍혔고 1시 반에 자기 동생, 그러니까 자기 딸이 핸드폰을 놓고 가서 그 딸 핸드폰으로 그 친동생이랑 통화를 합니다. 엄마가. 네. 친동생이랑 통화를 하고 곧 2시 넘어서 남편이 집에 들어가요. 일단 부부가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그렇죠. 그럼 그 딸은 없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한 2시 반까지 뭐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뭐 이혼, 아는 변호사 소개해 달라. 그러더니 2시 45분에 딸 전화로 전화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딸 전화로 전화하는 거는 이제 딸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근데 이제 그 딸 전화가 자기 아내한테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줄 몰랐죠. 몰랐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45분 전에 이미 다 범행이 끝난 거고. 그리고 그때는 딸을 들이면 안 됐죠.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는 상황. 얘가 그렇죠. 어디 있는지 얘가 빨리. 어디 있는지. 네. 근데 확인이 안 되네. 큰일이다. 오면 안 되는데. 그럼 도어락을 막아야 되는 상황. 그렇죠. 나가서 외출 모드를 해야 거고 바깥에서 그게 경비가 와서 그러면 빵집으로 오십시오. 라고 알리바이를 세운 거죠. 작전을 세운 거죠. 네. 이 의심이 계속 가는데요. 남편의 행동에 과연 결론 어떻게 끝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경비업체 직원이 통화했을 때 집 밖에 있었다고 말한 남편. 하지만 조사 결과 사건 당일 남편은 평소와 달리 오후 2시에 귀가했습니다. 왜 일찍 왔냐는 질문에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혼 청구 소장을 받은 남편 최 씨가 변호사와 대책을 논의하고 집에 일찍 귀가한 것이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아 집안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한 수사팀. 먼저 욕실의 욕조 안쪽에 뭔가 손산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형 날붙이로 욕조에 깊은 자국이 나 있던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 집주인은 이런 하자가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1월에 입주해서 4월까지 뭐 욕조 대리석 수평이 불량하다, 화장실 대리석이 파손됐다, 바닥이 불량하다, 욕실 변기가 막혔다 이런 걸로 얼마나 보수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사건건 하자 보수를 요청했던 최 씨가 왜 이런 욕조의 큰 파손엔 아무 말이 없었던 것일까? 수사를 계속 이어가던 수사팀은 남편 방 안 옷걸이에 걸려있던 최 씨의 바지, 무릎 부분에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바지의 혈흔을 정밀 분석 의뢰했고 욕실 안의 욕조 배수구에서도 가루 형태의 물질이 발견되었는데
인체 조직으로 판단되어 이것도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아파트 내 현관 3곳, 그리고 안방에 딸린 욕실에서 4곳 혈흔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욕실에서 발견된 4개의 혈흔 중 2건이 송 씨의 DNA와 일치했고, 방 안 옷걸이 걸려있던 남편의 바지 무릎 부분에서 채취한 혈흔도, 그리고 욕조 배수구에서 채취한 가루 형태의 물질도 송 씨의 유전자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생활하던 곳이니 아내의 DNA는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하는 남편. 하지만 경찰은 아예 욕조와 연결된 가지배관을 뜯어냈고 그 안에서 뼈 조각과 인체 조직을 발견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 조직에 미토콘드리아 DNA가 사라진 아내의 여동생과 동일한 모기의 유전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4월 25일 남편 최 씨에게 내일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요청했고 최 씨 역시 출석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6일 그가 발견된 곳은 인천 국제공항이었습니다. 오후 5시 최 씨의 손에는 $10,000의 현금과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발 티켓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자신의 동생에게 연락해 일본으로 간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딸 니네 동네에 있는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줘. 집에서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바지, 뭐 여러 가지 욕조에서 혈흔. 근데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거주인이 당연히 있으니까 DNA가 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도 했고 뭐 혈은 나올 수 있다. 그죠?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뼈 조각이 나오는 건 이상하죠. 뼈 조각에서 미토콘드리아 DNA 요거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토콘드리아 DNA는 모계, 엄마에서 딸로만 유전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 염색체가 X 쪽에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유전학이라든가 인류학에서도 미토콘드리아 DNA로 모계의 연결성을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매는 같은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게 있다는 것은 여동생의 것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 것이거나. 네. 근데 아니면 여동생은 지금 뭐 육체가 멀쩡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럼 다른 사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은 명백하게 그 송 씨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가지배관에 뼈가 들어 있었다 송 씨의. 이거는 뭐 생활 흔적과 전혀. 그렇죠. 네. 그거는 뭐 당연히 살인의 사체 훼손, 유기의 흔적이죠. 살인의 흔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이걸로는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정황일 뿐이에요. 그렇지만은 사체 훼손과 유기 부분은 이걸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3달 사이 굉장히 많은 깐깐한 사자보수를 신청했던 최 씨가 욕조에 난 대형 날붙이는 뭐 두고 아무 얘기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앞서서 그 육절기 판매업하고 그다음에 5톤의 소 사용, 욕조의 대형 날붙이. 그러니까 아마도 네. 무엇인가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훼손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꼼꼼하게 그것을 지운다고 지웠는데 실제로는 증거가 남은 거죠. 가루 형태의 물질이 배수구에 있었다라는 것은 뭐, 아마도 뭐 네. 톱을 사용했을 수 있는 거죠. 네. 톱을 사용하고 다른 도구 같은 것을 사용한 다음에 그거를 사실은 버린 거죠. 조금씩 배수구에 흘려넣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도구를 못 찾은 거죠. 이 동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앞서서 얘기한 7억을 지급해라 그런 소장을 전날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오전에 변호사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후 2시에 들어와서 전화를 막 돌리더니 그리고 갑자기 아내가 사라집니다. 변호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변호사 얘기가 듣고 싶은데. 이거는 뭐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변호사가 네, 이야기를 그렇죠. 했다라면은 네. 그럼 사실은 이거는 재판상으로도 이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변호사가 얘기했다고 하면 네. 자기는 이렇게 이혼 당할 수는 없어. 돈을 뜯기면서까지. 네. 이런 형태라고 하면은 동기는 성립이 되죠. 앞서서 저희가 얘기한 종량제 봉투 6개는 끝까지 발견이 안 됐고요. 근데 도구도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네, 도구도 없고 그리고 아내의 흔적도 그러니까 시신이든 뭐 살아있는 것든 전혀 마지막까지 발견이 안 됩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좀 많이
어떻게 판결이 날까 좀 불안해 하실 텐데요. 네, 재판 결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 내용입니다.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별로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시체를 잔혹한 방법으로 유기하면서까지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점. 아빠의 손에, 그것도 잔혹한 방법으로 엄마를 잃은 딸, 즉 딸이 장차 그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있게 될 엄청난 정신적 고통 등 여러 가지 가중적인 양형 인자와 더불어 2. 피고인에게는 약 20여 년 전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수성가하여 나름대로 성공한 사업가라고 평가받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의 여러 감형적인 양형 인자는 물론 3. 피고인의 범행 부인은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방어권으로 행사로서 애써 선회하면서 이미 환갑이 훌쩍 넘긴 피고인의 나이와 그 기대 여명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유기형의 징역형을 정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유기형 18년형을 선고합니다. 이게 시신험 살인 사건에서 종종 이게 나타납니다. 유죄는 맞는데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 유죄는 유죄돼 형량으로 사실은 까주는. 무기징역은 안 나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웃기는 거 생각해 보신 건 뭐냐면 어쨌든 뭐 잔혹하게 죽였어. 그리고 용서할 수가 없어. 왜? 동기가 용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사람이 자수성가한 사업가래. 감형인자로 들어가는 네. 것들이요. 아니 자수성가하는 사업가가 무슨 감형인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서 없다고요? 왜? 거기서 우발적으로 죽였어. 그런 다음에 은닉하기 위해서. 도구를 하기 네. 위해서 도로 댕겼어.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추정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 사람은 뭘 했어요? 여러 가지 그 봉투 네. 그리고 또 그거를 여러 군데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죽인 후에 유기의 계획성은 있다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인의 계획성은 없고 유기의 계획성은 있기 때문에 그게 감형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글쎄 이게 그럼 꼭 그 치밀한 사전 계획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근데 명확한 것은 상당히 잔혹하게 손괴를 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사체 손괴가 빠져버렸어요. 유기예요. 그건 뭐냐면 손괴를 증거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사실은 되게 걸리는 게 어쨌든 환갑이 넘었으니까 18년도 종신형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히 유죄라고 땅땅땅하게는 증거는 없고 네. 심증은 분명히 가고 정황 증거는 있고 그러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판결 형량에 대한 나름의 합리화의 문장들이 들어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죠. 자, 남편 최 씨는 자신의 돈을 노리고 아내 송 씨가 결혼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돈을 노리고 결혼했다기에는 13년간 그러니까요. 둘이 함께를 했습니다. 아내는 의처증과 폭력이 있었다라는 그걸 참지 못해 이혼을 선택을 하신 부분이고요. 하지만 결국은 이 송 씨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떠난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그렇죠.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만기 출소를 한다면 2025년 만기 출소입니다. 이미 가석방이 됐을 수도 있고요. 가석방 됐을 거예요, 이거. 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또 삶을 살아가고 있을 딸의 미래를 좀 건강한 미래를 기원해 봅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